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라는 것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우리가 CGMP라고 부르는데요. 우수 화장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제조업자에 해당되는 제조 공장에 관련돼서 관리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기존에는 우리가 원자재, 벌크, 그리고 반제품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반제품이라는 내용이 사라졌죠. 24년 8월 22일 날 개정 고시가 됐고요. 반제품이라는 내용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자재 벌크 완제품 요 말만 나오는데요. ISO 22716이라고 해서 국제 기준에 맞추는다고 없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 부분에서도 반제품이라는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안 외워도 되는 부분이 좀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CGMP에서 3대 요소라는 게 나오는데요. 인위적인 가호의 최소화, 미생물 오염 및 교차 오염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방지, 고도의 품질 관리 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요소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에서 주관식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고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또는 중간에 갈로갈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3단원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조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제조 공장에서 우수 화장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화장품 만들 때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작업하는 작업자들 위생 청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그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로봇화를 시키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서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의 부분에서 보시면은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제조란, 품질 보증이란, 뭐 일탈이란, 기준 일탈이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일탈과 기준 일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회사들은 사실 기준 일탈을 일탈로 총괄해서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기준 일탈이라고 하면 어떠한 수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준 일탈이라고 합니다. 청소할 때 뭐 우리가 청소 순서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벽 청소할 때 뭐 위에서 밑으로 닦아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닦았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기준 일탈이라고 하면 규격에 벗어나는 걸 의미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화장품의 뭐 pH 지수나 또는 뭐 점도 이런 것들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그 결정해놨는 그 지정되어 있는 규정에 벗어났을 때 기준 일탈 이렇게 부르고요. 화장품 용기나 뭐 박스 이런 것들이 입고가 됐는데 사이즈가 잘못 들어왔을 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기준 일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원료란, 원자재란, 원자재는 원료와 자재 이걸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재라고 하면 용기나 포장 박스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해수, 오염, 청소, 그리고 유지, 관리. 우리가 지금 반제품이란 말이 사라졌는데요. 본래는 지금 여기 15번에 반제품이라는 말이 정의가 나와 있었죠. 그렇지만 반제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벌크 제품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본래는 시험 칠 때 우리가 반제품과 벌크 제품에 대한 주관식 시험 문제까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벌크만 출제가 많이 되겠죠. 자, 충전 1단계 1차 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내용물이 닿는 용기,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용기일 수도 있겠고요. 유리 용기도 해당될 수 있겠고, 또는 뭐 비닐봉지 같은 뭐 이런 데다가 담는다면은 그러한 것들도 1차 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게에 맞춰서 우리가 이 담는 거를 우리는 그 담는 그 내용물을 우리는 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라는 용어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보면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제조했는 제조 번호와
그리고 사용 기한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제조 번호는 배치 번호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또 수정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검교정이 수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교재하고 조금 다르죠. 교정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교정이라는 거를 검교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검교정을 하는 것들은 보면 뭐 대부분 저울을 좀 많이 검교정을 하죠. 예, 뭐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분동을 사용해서 교정을 하기도 하고요. 전문 업자를 불러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pH라든지 점도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조절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검교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검교정이나 뻘크는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완제품, 수탁자, 공정관리, 감사, 변경관리, 내부감사, 포장재. 자, 여기에 있는 정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외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마지막 단계에 보면 출하라는 게 나오는데요. 출하도 일반 출하와 시장 출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시험 문제 나왔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느냐 하면 출하는 공장에서부터 외부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출하라고 부르고 있고요. 시장 출하는 책임 판매업자가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는 것, 즉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 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하는 사람이 다르죠. 그냥 출하는 제조소에서 나가는 것. 그리고 시장 출하는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시장 출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조직의 구성. 자, 우리가 공장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공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을 제조한다라고 하면, 제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원료도 측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포장도 해야지만 되고요. 화장품을 똑바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우리가 화장품에 대해서 그 기준을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죠. pH나 또는 점도 그리고 뭐 미생물 검사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서들을 이렇게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원의 책임. 자, 모든 작업원의 책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CGMP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또는 뭐 이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다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3단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외우셔야지만 돼요. 이걸 뭐 나는 뭐 암기에 자신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 달달달 다 외운다고 해서 뭐 시험 문제를 무조건 다 잘 맞추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3단원은 실제로 시험을 쳐보면 뭐 객관식만 나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CGMP에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4단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객관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보면 사실 우리가 거의 한 4회차 5회차까지 보면 3단원이 굉장히 쉽게 나왔죠. 웬만해서는 뭐 3단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객관식으로 엄청나게 쉽게 나왔는데요. 이제 점점 뒤로 넘어가면서 6회차, 7회차 되면서 잘 틀릴 수 있는 부분, 세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출제가 됐었는데요.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조금 어려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전반적으로 보면 3단원은 반 이상은 뭐 거의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뭐 외우지 않고 그냥 읽어만 봐도 거의 뭐 반 이상 맞출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력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작업원의 책임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맡은 지위 및 역할을 인지해야 할 의무, 문서 접근 제한 및 개인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 뭐 이런 것들 뭐 다 당연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에 보시면은 교육 훈련을 이수할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이러한 그 CGMP 자체 내용을 이 작업원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문서에 맞춰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또 작업원은 이러한 교육들을 이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약처에서 보면 감사가 나오면 항상 이 교육 훈련에 관련돼 있는 계획서를 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공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작업원들을 문서에 맞춰서 로봇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질 책임자의 책임. 기존에는 품질 보증 책임자였는데요. 이 보증이란 말이 사라졌죠. 그래서 품질 책임자로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부서, 품질 보증 부서가 아니고 품질 부서, 품질 책임자, 이런 식으로 용어가 최근 8월 22일 날 통합 개정이 됐습니다. 품질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절차의 검토 및 승인,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는 것은 품질보증부서의 책임자가 제일 마지막에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죠. 품질 검사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들도 우리가 전체적인 문서를 다 검토할 때 이때 다 해당이 되고요. 일탈이 있는 경우에 이 조사 및 기록, 그리고 적합 판정한 원자재 및 제품의 출고 여부를 결정하고요. 부적합품이 규정된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불만 처리와 제품 회수에 관한 사항의 주관. 우리가 이 6번에 보시면 이 내용을 책임 판매 관리자와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책임 판매 관리자는 책판업자의 직원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CGMP에 나오는 품질 책임자, 품질 부서팀들은 제조업자의 직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해수해야 될 때 보면 이 제품을 해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한 결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다 품질 부서에서 우리가 그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직접적으로 제품을 해수하는 일은 그 책임 판매업자가 해야 되죠.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의 직원에 해당되는 책임 판매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제품 해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훈련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로봇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직원의 위생. 제조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제조소를 깨끗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직원들의 위생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걸려서 기침을 많이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에 그 기침할 때 그 바이러스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의 위생 상태도 반드시 어떠한 문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네모칸에 보시면은요, 이 작업장 내 직원의 소독을 위한 소독제의 종류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죠. 즉, 직원들의 손을 씻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소독제의 종류로 옳은 것은, 옳지 못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자, 작업복의 규정. 자, 여기 보면 그 작업모하고 작업화, 우리가 작업할 때 신는 신발, 그리고 작업복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CGMP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손도 깨끗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작업모나 작업복을 어떻게 몸에 장착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보면 우리가 탈의실에 갱의실에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규정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시험에 맞출 수가 있는데요. 좀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위생모자를 쓴 후 2급지 작업실의 상부 작업자는 반드시 방진복을 착용하고 작업장에 입실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급지 작업실에는 방진복, 먼지가 나지 않는 작업복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자, 작업복은 1인 2벌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물론 뭐 더 지급하는 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벌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 2회 이상 세탁을 원칙으로 하고 하절기, 즉 여름에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2회 이상 세탁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한번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한 번 정도만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CGMP 대해서 맛보기로 지금 잠시 봤는데요. 지금 다시 제일 앞쪽 부분에 넘어가서 보면 자, 우리가 CGMP의 3대 요소라고 해서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라고 했습니다. 인위적인 과오라고 하면 사람의 실수죠.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시킨다. 어떻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문서화되어 있는 거를 교육과 훈련을 시켜가지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로봇화 시키겠다. 이 뜻인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미생물 오염 및 교차 오염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방지. 자, 그래서 지금 교차 오염이 안 되도록 한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 길, 그리고 물동량, 즉 물건이 다녀야 되는 길, 그래서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을 다르게 배정을 해서 우리가 제조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화장실에 갔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제조소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도 오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발 때문에 그 물건에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의 품질관리 체계. 고도의 품질관리 체계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문서로 만들어 놓고 그 문서에 따라서 그 직원들이 움직이도록 하겠다 이런 뜻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GMP 3대 요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는 부분이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문서를 만들어서 문서를 직원들한테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직원들을 다 문서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수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되죠. 화장품을 잘 만들고 품질 관리를 잘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러한 화장품을 만들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화장품들을 뭐 유통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제품이 우리가 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단원은 쉬운 듯 하면서도 좀 많이 좀 지루하죠. 자, 자급장 시설 기준 및 위생 관리. 자, 우리가 공장을 제일 먼저 만들려고 하면은요, 이 공장에 대해서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자, 건물은 다음과 같이 위치 설계, 건축 및 이용되어야 합니다. 제품이 보호되도록 할 것. 뭐 당연하죠. 뭐 지붕 없는 제조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청소가 용이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그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청소하기가 되게 힘들죠. 먼지가 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벽 모서리나 이런 부분들도 먼지가 끼거나 이러면은 닦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둥글게 많이 만들고 있죠. 그리고 배관이나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선반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보면 뒤에 벽 부분도 닦을 수 있도록 벽에다 완전히 붙이지 않죠. 좀 떨어뜨려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바닥에다가 원료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닦아내기 용이하도록 위에 올려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자, 건물은 제품의 제형, 현재 상황 및 청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 건물인데 제가 잘못 말했네요. 자, 건물은 제품의 제형, 현재 상황 및 청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품 만들 때 보면 기초 화장품을 만드는 데도 있고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분말을 좀 많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건물을 설계할 때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청소도 하기 좀 용이하도록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죠. 자, 작업소의 기준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객관식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가장 많이 헷갈리고 틀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두 번째 보시면은요. 자, 바닥, 벽, 천장은 가능한 청소 또는 위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끄럽게 표면을 만든다. 만약에 울퉁불퉁하다면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에 그 들어온 것들이 고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창문이 외부 환경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적절히 차단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소 실제로 그 제조소 내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일부 제조소는 창문이 열리는데 뭐 방충망을 해 놓는다든지 화장품 실제로 그 제조하는 그 공간 안에는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시켜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객관식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리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6번 부분에 보면 화장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최근에 말을 약간 살짝 변형을 시켜놨죠.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적절하고 깨끗한 수세실과 화장실을 마련하고 수세실과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나 생산구역과 분리가 되어야 한다. 접근은 쉽지만 생산구역과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 들어온 구역에 밟고 제조소 안쪽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구역의 바깥쪽에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화장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소 전체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이 파손된 경우를 대비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지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공장을 설립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공장 안에 그냥 일반 형광등이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러면은 이 형광등이 만약에 터졌을 때 깨졌을 때의 유리 파편이 제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조명 바깥쪽에 한 번 더 우리가 왜 LED 등처럼 이렇게 씌우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마련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조소 허가를 받을 때 보면 오셔갖고 꼭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명이 파손된 거를 대비해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처리, 즉 조명 위에 한 번 더 이렇게 씌우는 그러한 것들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기 시설도 있어야지만 되고요. 자, 그리고 세척제, 소독제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자, 어떻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가장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 2번, 4번, 6번, 7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문구를 딸딸딸 다 외운다 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객관식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작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각 구역별로 지금 이렇게 주의사항을 적어놨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나오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되게 쉬워가지고 그냥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제조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설비 등의 기준,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 유지 관리가 가능해야 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도 이와 똑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사용하지 않는 연결 호스와 부속품은 청소 등 위생 관리를 하며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먼지, 얼룩 또는 다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 호수나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엔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하겠죠. 청소를 깨끗이 다 하고, 건조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뚜껑을 덮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곰팡이가 피거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조를 시킨 다음에 다른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통에 넣어서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뭐 랩을 씌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는 경우에는 다시 세척을 해서 하기도 하죠. 예, 그러한 것들도 다 문서로 적어 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설비 등의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화학 반응 일으킨다고 하면 가장 많은 게 녹이 쓰는 거죠. 부식되는 거. 예, 그래서 화학 반응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설비 등의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자, 벌크 제품의 용기는 먼지나 수분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요. 보통 그 벌크 제품의 용기는 우리가 그 316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304하고 316 스테인리스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316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304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큰 벌크통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데요. 화장품 회사에서 그런 걸 사용하면 녹물이 나오기도 하죠. 304가. 그래서 우리가 그 기계라든지 또는 벌크 보관 그 통 같은 벌크통 뭐 이런 것들은 보면 다 316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뚜껑도 있죠. 뚜껑을 딱 닫아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과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 및 배수관을 설치하고 배수관은 역류하지 않아야 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요. 천장 주위의 대들보, 파이프, 덕트 등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해야지만 됩니다. 되도록이면 노출이 안 돼야지만 우리가 먼지가 앉았다든지 이럴 때 닦아내기가 좀 쉽겠죠. 노출된 파이프는 받침대 등으로 고정하고 벽에 닿지 않도록 하여서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된다. 7번도 시험 문제에 객관식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자, 요렇게 지금까지 읽어본 것들 중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충분히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뭐 시험 문제 나오면 충분히 한 번만 읽어도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표시해 드렸는 부분은 대부분 정답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그냥 읽을 때 좀 주의하라는 뜻에서 제가 표시해 드렸습니다. 3단원은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좀 중요해요. 보통 이 부록에 보면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오는 CGMP 기준하고 해설서를 제가 따로 올려놨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 3단원을 공부를 끝내고 시험 치기 전에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시설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GMP 기준하고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맞춤형 화장품이 사실 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판매업소에 해당되다 보니까 시설 기준을 좀 많이 완화됐지만 법령을 만들기가 조금 애매모한지 아니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억지로 갖다 붙여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3단원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말이 딱 적히는 순간 4단원으로 제가 아까 바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보시면 구분, 구획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뭐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없는데 대부분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던데 뭐 어떻든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제될 수는 있겠죠. 자, 구분이라면 선, 거물망, 줄 등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어 차거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상태.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왜 이거 뭐예요? 바닥에 여러 가지 색깔 테이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 되게 많죠. 자, 구획. 동일 건물 내에서 벽이나 칸막이, 에어커튼,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서 교차 오염 및 외부 오염 물질의 혼입이 방지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구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다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아닌 기계를 사용하여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경우에는 구획된 것으로 본다. 이건 뭔 뜻이냐면 우리가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를 허가낼 때 보면은요, 조제소하고 세척실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구획 형태로 뭐 벽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커튼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바닥에다가 이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구분을 지어서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맞춤형 화장품 그 판매업소에서 보면 이 전자동 기계나 로봇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제소를 따로 그 구분 짓지 않고 우리가 이 기계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조제소로 본다 이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가 내실 때 이 세척실은 따로 있어야 되겠죠. 뭐 세척실이라고 해봤자 뭐 싱크대 하나인데 우리가 이 판매업소 허가 낼 때 전자동 기계가 있다면 이 전자동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척실이 따로 있고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허가가 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할 때에 사용하는 기계들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을 할 때 보면 혼합과 소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합할 때 사용되는 기구가 어떤 게 있는지, 물론 제조소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들하고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법령에서 보면 이러한 기구들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소량을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기계들을 다 사용할 수는 없죠. 요즘은 뭐 전자동 기계에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작게 나오는 그러한 기구들이 많긴 하지만 어떻든 화장품을 만들 때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혼합기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화장품에서 보면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넣어서 혼합을 하기도 하고 내용물과 내용물을 또 혼합하기도 하죠. 이때 사용되는 기구라고 하면 우리가 이 균질기는 호모게나이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균질기와 뭐 균질기 속에 사실 뭐 아지믹서나 디스퍼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죠. 호모믹서, 아지믹서, 디스퍼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혼합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 보면 호모믹서가 여러 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믹서 자체 칼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작은 기계들을 맞춤형 화장품 그 조제실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실험실에 있는 기계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기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칼날이 요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물론 이러한 임펠러들은 이 모양 말고 다른 모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왼쪽에 보시면 이런 형태의 칼날로 되는 걸 우리는 디스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프로펠러 모양으로 되는 것들도 있죠. 우리 선풍기 날개처럼 돼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칼날을 잘 보셔야지만 되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요렇게 바깥쪽에 이 원통으로 싸고 있고요. 안쪽에 보면 칼날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칼날이 좀 입체적으로 되어 있죠.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호모 믹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호모 믹서에 이 임펠러를 보면은요, 이 안쪽에 있는 칼날이 터번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싸고 있는 게 위쪽으로 봤을 때는 자,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연탄구멍처럼 구멍이 지금 뚫려 있죠. 단독으로 사진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빈 형태의 칼날이 안쪽에 있고 원통형이 싸고 있고 위에는 연탄구멍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만들게 되면은 밑에 있는 내용물이 위로 올라가서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고 대류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형태로 되느냐면 우리가 이
보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칼날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내용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갈려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대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호모 믹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원통형 안에 터빈 형태의 칼날이 있고 그 다음에 대류 형식을 대류 형태로 그 내용물이 움직입니다. 물론 이 회전 방향에 따라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대류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충전기. 우리가 충전기는 다양한 충전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물론 맞춤 화장품은 조금 에러죠. 소비자 한 명당 퍼담기 때문에 충전기를 사용한다라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톤 방식 충전기. 피스톤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사기에 피스톤처럼 이 뒤에서 이렇게 쭉쭉쭉 누르면 일정량이 충전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도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러한 그 내용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파우치 충전기라고 하면 비닐봉투처럼 되는 거. 우리가 견본품이 흔히 그렇게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파우치 충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충전기, 가루를 퍼담는 충전기죠. 그리고 카톤 충전기. 카톤은 우리가 이 화장품 용기를 담는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2차 박스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는 카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톤 충전기도 있고요. 전자동으로 이렇게 박스 테이프도 붙여주고 박스를 자동으로 접어주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액체 충전기도 있고 그 다음에 튜버 충전기 이러한 다양한 충전기들이 있습니다. 색소 분산할 때 사용하는 것들, 파우더, 혼합기, 계량기구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파우더 혼합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파우더 혼합기는 아토마이저, 헨젤 믹서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밑에 내용에 보시면 자, 파우더 혼합 제품에 보면 리본 믹서, 헨젤 믹서, 아토마이저, 3단 롤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리본 믹서는 뭐냐면 우리가 왜 그 빵집에 보면 이만한 통에 안에 그 뭐 칼날이 이런 식으로 날개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뭐 사진이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안에 칼날이 뭐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큰 통에 우리가 분말을 퍼놓고 분말을 다양하게 이렇게 혼합쳐 주기도 하고요. 여기다 액상을 넣어서 밀가루를 반죽을 뜨기도 하죠. 그래서 빵집에서 많이 쓰는 이런 형태로 된 게 우리가 리본 믹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헨젤 믹서는 우리가 그 실험실에서 보면 믹서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믹서기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칼날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는 보면 뭐 양념을 갈아주거나 뭐 이런 용도로도 많이 쓰죠. 이런 형태로 되는 게 헨젤 믹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토마이저라고 하면 아토마이저는 칼날이 스크류 타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류 타입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토마이저라고 부르고 있고요. 흔히 아토마이저 형태는 그 우리가 흙을 반죽 뜰 때 보면 이 아토마이저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3단 롤밀은 이 롤 자체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어요. 롤이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파우더 종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파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그게 우리가 가루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루를 아무리 혼합해도 덩어리가 살짝 져 있거든요. 우리가 미숫가루 같은 경우에 아무리 잘 저었다고 해도 안에 덩어리가 살짝 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루가 들어있는 이러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런 3단 롤밀에다가 밉니다. 넣으면은 얘가 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돌고요. 얘는 또 반대 방향으로 돌고 얘는 또 이런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내용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롤을 3번 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립스틱이나 이런 데 보면 색조가 아주 곱게 밀려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색조 화장품의 색소를 아주 곱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3단 롤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소를 분산시킬 때 보면 뭐 아지 믹서나 3단 롤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충전기도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위에 올라가 볼까요? 자, 우리가 이 계량 기구에 보시면 5번에 자, 전자저울, 시약스푼, 스파츌라, 일회용 스포이드. 우리가 뭐 제조실에서는 이런 거 쓸 일은 없겠죠. 물론 전자저울이나 시약스푼 이런 것들은 쓰겠지만 우리가 이 맞춤형 화장품 할 때는 굉장히 소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계량 기구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비중계, 온도계, 점도계, pH기, 메스 실린더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 호모게나이저하고 호모믹서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적어놨는데 사실 그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오지선다가 조금 잘못 나왔죠, 그죠? 정답이 호모믹서였는데요. 이 호모게나이저는 균질기라는 뜻에서 이 호모게나이저 안에 우리가 호모믹서나 아지믹서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혼합할 때 사용하는 기계에서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호모 믹서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왔다면 둘 중에서 어떻든 한 개가 나와야지만 되는데 두 개 다가 오지선다에서 나와가지고 잘못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출제가 될 때는 호모 믹서 한 가지만 다시 재출제가 됐었는데요. 어떻든 호모 믹서는 두 번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기출 문제에서는 오지선다가 잘못 나왔지만 다시는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는 않겠죠.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오겠죠. 자, 이 호모게나이저는 보면 사실 뭐 요즘 초음파로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봉 하나 넣고 초음파로 혼합하는 그러한 기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균질기를 다 포함을 해서 호모게나이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정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계가 어떤 게 있을까? 자, 가용화 제형이라고 하면 토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토너에 보면 토너는 거의 뭐 물처럼 보이는 그 내용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이 향은 오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오일을 물에다가 섞으면 위에 둥둥 뜨겠죠. 그러면은 작은 이런 향처럼 이 작은 다른 성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오일과 같은 이러한 원료들을 물 속에다가 혼합된 것처럼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가용화제죠. 이 가용화제를 넣어가지고 아주 적은 향들을 잘 이 가용화제와 혼합을 시켜서 우리가 물하고 섞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되는 게 아지믹서, 디스퍼 이러한 것들을 쓴다라고 되어 있죠. 호모믹서는 우리가 유화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유화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화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구를 보시면은 용해 탱크. 자, 유화라고 하면 오일하고 물하고 혼합해서 만든 제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쓰는 것 중에서 로션이나 크림 이러한 것들이 유화 제품에 해당이 되죠. 오일하고 물하고 섞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정 온도 대략 약 70도 정도 되는 70, 75도 이 정도 되도록 가열을 해서 혼합을 합니다. 그러면 가열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오일 종류는 보면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녹여줘야 되겠죠. 액상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열이 들어가는 그러한 탱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용해 탱크도 있어야 되고 열교환기라고 해서 열을 올려주고 나중에 냉각시키고 이러한 것들도 돼야지만 되고요. 호모믹서, 디스퍼, 진공유화 장치 이걸 만들다 보면 이 기포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에 진공으로 기포를 빼주는 그러한 장치도 있어야 되고요. 온도 기록계, 압력계, 냉각기, 여과 장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냉각기로 우리가 이 유화 제품의 온도를 낮춰가지고 마지막에 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벌크통으로 끄집어낼 때 보면 여과 장치를 통해서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지만 뭐 이 점증제가 조금 덜 풀렸다든지 또는 뭐 먼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여과 장치를 사용을 해서 여과를 시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사용되는 기구의 재질들을 보면 스테인리스 304, 301 이러한 재질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팁은 항상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에 대해서 사진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이거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의 출제가 여기에서 점수를 주기 위해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경도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액체 및 반고형 제품의 유동성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립스틱이나 또는 뭐 밤, 뭐 가이밤이라는 게 인기 되게 많았죠. 이러한 제품들, 립밤 이러한 것들의 경도를 측정할 때 딱딱한 정도 이거를 측정할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도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한 번 정도만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스파츌라는 이렇게 막대 형태로 되는 게 아니고 끝에 이렇게 숟가락처럼 이렇게 살짝 달려 있어요. 숟가락 형태로. 광학 현미경을 사용해서 유화 입자의 크기도 관찰하기도 하고요. 점도계도 있고, 그 다음에 성형기도 있죠. 성형기는 금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립스틱이나 또는 섀도우 같은 위에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금형을 찍어서 만들기 때문에 성형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버헤드 스트러 같은 경우에는 자, 아지 믹서, 프로펠러 믹서, 분산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봉에 다양한 임펠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임펠러 종류는 밑에 보면 뭐 회전 형태, 프로펠러형, 터빈형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온도계도 필요하고요. 핫플레이트, 열을 가하는 이러한 기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화 제품에 사용되는 호모 믹서도 필요합니다. 호모 믹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겠죠. 정의에 대해서. 이 정의가 나오면 호모 믹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구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3단원은 문제가 굉장히 골고루 나오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자, 자급장애 위생. 자급장애 위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소를 말하는데요. 이 제조소는 항상 뭐 먼지나 또는 뭐 날파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위생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곤충, 해충, 지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충, 방석이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고요. 창문은 차강을 해야 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죠. 창문을 차강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름에 빛이 있으면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들잖아요. 굉장히 조그만 틈 사이로도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소에는 되도록이면 창문을 없애고, 창문이 있다면 시커먼 썬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빛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만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객관식에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앞부분에서도 반복적으로 한번 나왔던 내용들이죠. 자,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도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자, 청정도 기준.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청정도 등급을 보면 앞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2등급은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어 있는 작업실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작업실이 바로 2등급에 해당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등급은 그냥 클린벤치만 해당이 되죠. 그 2등급은 대부분의 화장품 공장의 작업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등급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거는 그냥 뭐 가볍게 알고 계셔도 되고요. 2등급만 외우셔도 사실 시험 문제에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3등급은 보면 내용물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2차 포장실에 해당이 되죠. 여기는.
자, 그래서 차압 관리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보면 여기서 충전실은 1차 충전실을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필터가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공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일반 작업실, 즉 우리가 제품, 완제품, 포장재 이러한 보관소에 해당이 되죠. 창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창고들은 그냥 환기장치만 할 수 있도록 4등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은 어떤 작업실이고 2등급은 어떤 작업실인지 각각 구분할 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미생물 실험실이라고 되어 있는 게 2등급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일반 실험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장품 다 만들고 나면 우리가 이 pH나 점도 또는 뭐 이러한 성상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거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4등급에 해당되는 장소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뜻에 해당이 돼요. 물론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뒤에 보면 우리가 뭐 공기 순환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뭐 구조 조건, 관리 기준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다 짬뽕돼서 나오는데요. 실제 시험을 잘 치는 요령이 뭐냐면 이러한 기준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외운다고 해도 뭐 2등급은 10회 뭐 요것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뭐 외웠다고 해도 시험 치면 되게 많이 헷갈리죠. 근데 항상 오지선다에 나올 때 보면 이 내용, 이거를 다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기억을 해도 충분히 시험 문제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지선다에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죠.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사실 이거까지 다 적혀서 나왔었는데요. 근데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작업장 공기 조절의 4대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 공기 조절의 4대 요소는 청정도, 실내 온도, 습도, 기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무조건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대부분 3번 이상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청정도를 위해서 공기 정화기가 필요하고 실내 온도 때문에 겨울에는 열교환기가 있어야지만 되겠죠. 자, 습도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하고 기류, 공기의 흐름 때문에 송풍기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 조화 장치. 우리가 8월 22일 날 이 공기 조화 장치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버리고요. 이 공기 조화 장치를 포함한 한기 시설 개통도라고 용어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조화 장치가 그냥 한기 시설 안에 들어간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뭐 통합해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뭐 CGMP 허가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돈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 이 공기 조화 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몇 억씩 하죠. 규모에 따라서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ISO 22716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조화 장치에 대해서 이 CGMP만큼 엄격하지는 않아서 아마 이 국제 기준에 맞춘다고 조금 한량하게 기준을 완화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자, 우리가 공기 조화 장치에 사용하는 필터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디움 필터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우리 화장품 공장을 포함해서 일반 공장들이 사용하는 필터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헤파 필터는 의약품이나 뭐 이런 의약 외품이나 이런 데 관련돼서 헤파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헤파 필터는 권장할 수는 있지만 일반 산업체에서는 미디움 필터만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죠. 지금 위에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헤파 필터 같은 경우에 필수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필요시 헤파 필터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밑에는 뭐 친절하게 필터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뭐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3, 4회 때 시험 때 하도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까지 출제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넣어보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압. 차압은 공기의 압력을 말하는데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압 관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3번에 보시면은요, 4급지, 3급지, 2급지, 자, 요런 순서대로 그 차압을 관리한다.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2급지에 해당이 되죠.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청정도 2등급, 이걸 그냥 2급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가 차압이 제일 높습니다. 왜? 차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제일 깨끗한 곳이 차압이 제일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등급이 뭐 차압이 높아야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클린벤치는 조그만 통이죠, 그죠? 실험대, 조그만 실험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실험대는 물론 지금 여기에 보면 공기순환 차압관리 한다 돼 있지만, 이거는 제조실 자체를 차압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 클린벤치 그 기계통 안에서만 차압관리 되는 거라서 지금 여기선 전체적인 제조실 차압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 3, 4등급을 비교했을 때에 차압이 제일 높은 게 2, 3 이런 식으로 차압이 4등급이 제일 낮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차압 관리만 해야 되는 것이 3등급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우리가 차압이 제일 높은 것이 2등급에 해당이 돼요. 자, 2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4가 제일 낮았죠. 그죠? 2등급 뭐 여기 보면 2급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객관식 형태로 출제가 되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조소는 보면 우리가 온도를 1에서 30도, 우린 사계절이라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습도는 80% 이하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급장의 세정제와 소독제. 우리가 자급장에 항상 이 화장품을 만들기 전에 보면은요, 이 자급장 전체 바닥과 벽 청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실시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세척제와 소독제를 어떤 거를 쓰느냐. 뭐 사실 우리가 이 화장품 만드는 큰 가마나 이런 것들을 설거지할 때 보면 깨끗이 다 씻은 뒤에 그이가 뜨거운 물로 하거나 또는 스팀으로 소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알코올로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알코올이나 뭐 뜨거운 물, 열수 또는 스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세정제를 정하기 위해서 요구 조건이 어떤 거냐? 자, 우수한 세정력, 뭐 설거지 깨끗하게 잘 돼야 되겠죠. 천연 탈영하면서 세정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세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표면이 부식되지 않고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세정제를 사용해야지만 되고요. 세정 후 표면에 잔류물이 없는 건조 상태로 우리가 보관을 해야지만 됩니다. 자, 사용 및 계량의 편리성, 그리고 적절한 기포, 거동, 어느 정도 거품이 나야지만 설거지하기가 편하겠죠. 인체 및 환경 안정성, 충분한 저장 안전성. 한 번만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자, 소독제의 요구 조건. 자, 소독제는 보시면은요, 광범위한 항균 스펙트럼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 균들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 해당이 돼요. 자, 5분 이내에 빨리 없애버려야 되고 99.9% 이상 3일 시켜야지만 된다. 요 두 부분을 혼합해가지고 기출문제에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물론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소독제 선택 시 고려할 사항. 내가 사장이다 생각하고 내가 직원들한테 시킬 때 어떤 소독제를 사야 되는지를 지시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 객관식으로.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세척 소독 방법.
자, 세척 시 온수 또는 전기로 세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브러쉬 또는 수세미를 사용할 수 있다. 계면활성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세척 시에 세제가 잔존하지 않도록 수압을 이용하여 잘 씻어낸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마 같은 거 너무 크잖아요, 그죠? 너무 크기 때문에 손이 끝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의 압력을 높여가지고 물을 우리가 세차할 때처럼 수압을 높여가지고 세게 씻어냅니다. 자, pH 페이퍼를 사용해서 세제의 잔류가 남았나 안 남았나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외선으로 멸균시킨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물기를 제거한 뒤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잔류물 확인할 때는 육안 판정, 즉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고요. 손으로 문질러서 테스트하지는 않고요. 검은 천이나 흰 천과 같은 이런 것들로 먼지가 나지 않는 무진포로 문질러 가지고 잔류물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흰 천을 문지른다고 하는 거는 뭐 색깔이 있는 걸 했다든지 뭐 검은색 뭐 먼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 검은 천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면 우리가 그 흰색 티타늄을 사용했기 때문에 잔류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흰색 천으로 문지르면 잘 모르죠. 그러면 검은 천으로 문지르면 잘 보이겠죠. 그 파데나 뭐 이런 것들 만들었을 때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 만들었을 때는 검은 천으로 문질러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비 세척의 원칙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척 후에는 반드시 판정한다. 설거지 똑바로 했다 안 했다. 위에 있는 사람 책임자한테 검사를 받아야지만 되죠. 그래서 뭐 청소, 설거지 적합, 부적합 이러한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비는 깨끗이 설거지를 하고 나면요. 자연건조를 시키게 되면 먼지가 앉기 때문에 자연건조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끗한 수건으로 깨끗하게 물기를 다 제거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밀폐를 시켜서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설거지를 했는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여름철에 한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 그동안 내가 제조를 안 했어. 아니면 내지는 뭐 휴가를 갔다 왔어. 그러면은 세척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제조실에서 정해 놓습니다. 문서에다가. 그래서 유효기간은 각 그 공장마다 유효기간 설정해 놓는 게 틀려요. 그래서 세척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설정을 해 놓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제의 주요 구성 성분과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됐었어요. 자, 계면활성제, 살균제, 우리 살균제는 소독할 때 쓰죠. 금속이온 봉쇄제, 그 다음에 유기폴리머, 용제, 연마제, 표백 성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연마제 부분이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이 칼슘 카보네이트. 연마제 그러면 흔히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보면 그 중조라고 해서 그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나요? 그 제품이 우리가 그 치약에도 사용하고 연마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세제를 만들 때 보면, 자, 계면활성제에다가 소독 있는 성분도 좀 넣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데톨처럼, 뭐, 데톨 비누를 만든다. 이거는, 뭐, 어떻든 데톨 비누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계면활성제도 넣고, 그 다음에 살균되는 성분도 넣고, 그 다음에 금속이온 봉쇄제도 넣죠. 금속이온 봉쇄제 안 넣으면 우리가 물때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왜 세탁세제나 이런 거 쓰면, 이 세면대 주변에 왜 물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물때가 형성되지 않도록 우리가 금속이온 봉쇄제도 넣고요. 자, 유기폴리머도 넣고 그다음에 용제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연마제도 우리가 중조도 좀 넣기도 하죠. 그다음 표백 성분도 이렇게 좀 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짬뽕 시켜서 세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정제별 작용 기능.
자,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없는데 굳이 뭐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 단백질 응고 또는 변경에 의한 세포 기능 장애라고 해서 요 첫 번째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척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조금 몇 번 출제가 됐었어요.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소독제 관련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화학적 소독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렸었어요. 자, 화학적 세척제, 무기산과 약산성 세척제도 있고요. 중성 세척제, 약알칼리, 그 다음에 부식성 알칼리 세척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 그 세척제를 보면 그 불판 씻는 세척제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면 습진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굉장히 좀 강력하죠. 알칼리가 굉장히 높다는 뜻인데 이런 알칼리가 굉장히 높은 것들은 찌든 기름때를 잘 죽이지만 녹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부식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알칼리가 강한 강알칼리 제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칼리 제품들은 기름, 지방, 뭐 입자 이런 것들을 잘 씻어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샴푸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지성 샴푸 이러면은 지성 샴푸도 있고 시중에 보면 탈모용 뭐 약산성 샴푸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약산성 샴푸로 머리기름 뜨기져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하면 기름이 잘 안 없어지죠, 그죠? 우리가 알칼리 성분들이 기름을 없애는 기능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성도 기름을 없애기는 없애지만 알칼리만큼 강력하지는 않죠. 그리고 산성은 기름때를 없애는 그런 것들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용 샴푸를 만들 때 보면 산성 샴푸로 만든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연구원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알칼리 성분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거지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알칼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기름 성분을 많이 없애는 그러한 세척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소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소독제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뜨거운 물, 열수, 스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직렬은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잘 쓰진 않는데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팀하고 온수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화학적 소독제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염소계 소독제 그러면 락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락스. 양이온 계면 활성제, 그리고 페놀, 인산, 에탄올, 아이소프로파놀, 가산화수소, 뭐 기타 계면 활성제 등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소독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독제는 5분 이내에 신속하게 99.9% 이상 사멸시켜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소독제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뭐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앞부분 종류하고 뒤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렇게 연관성돼서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특징에 대해서 페놀, 인산, 가산화수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징이나 단점이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하고 종류하고 연관지어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좀 고난이도에 해당이 되고요. 한 2번 이상 하여튼 출제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같은 걸 보면은요, 염소계 같은 경우에는 부식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이온계 부식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스테인리스 사용하기 좋은 거는 당연히 부식성이 없는 거겠죠. 자, 인산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자에 효과 없고 포자에 효과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염소계는 그냥 락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락스 종류 원액 부으면 금속 바로 부식돼 버립니다. 요게 지금 요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지금 이게 이제 특징이나 단점 같은 게 전체적으로 섞여서 나오면 굉장히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 나오죠. 자, 요런 단어 있는 부분만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요 부분은 시간을 좀 투자하셔가지고요.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NCS에서 다루고 있는 세척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청소 및 세척. 자,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우리가 이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청소를 할 때도 그렇고 제조를 할 때도 그렇고 누가 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자필로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공동 화장실 가면 거기도 보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누군지 적어놓고 옆에 책임자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또 사인해놓고 뭐 이런 말들을 해놓죠.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누가 청소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사람들 다시 재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사용기구를 정해놓고 청소를 한다. 구체적인 절차를 정해놓는다. SOP라고 해서 청소하는 방법을 굉장히 상세하게 정해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판정 기준. 자, 판정 기준의 기본은 유관 판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천으로 문지르기도 하고 린스에게 화학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판정에 관련된 거는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 판정은 시험 문제에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급장 및 설비기구의 청소 방법. 자, 제조장, 벌크 보관소, 충전 포장실, 제품 보관소, 포장재 보관소, 원료 보관소. 자, 이렇게 다양하게 보관소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거 보면 예전에는 뭐 반제품 보관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반제품 보관소는 사라졌죠. 자, 준수 사항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CGMP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요. 사실 이거 읽어보면 내가 이거 설거지 하는데 이거 일일이 이거 다 외워서 이거 시험을 쳐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드실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뭐 화장품 공장에 직접 근무를 하면 SOP에 따라서 그냥 서류 보고 그냥 딱딱딱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시험을 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서 뭐 열수나 스팀 부분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에탄올로 소독하는 경우에는 70%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표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표 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거의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한 6회차인가? 거기서는 아마 여기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4회차, 5회차, 6회차가 다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에탄올은 70%짜리를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설비 미사용 시 72시간 경과 후 밀폐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 시. 자, 요럴 때에 우리가 소독 주기를 만들어서 다시 재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세척 방법에서 보면 우리가 상수는 수돗물이죠. 수돗물을 탱크에 80%까지 채워가지고 80도씨로 가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세균들은 거의 뭐 80도 이상 올라가면 거의 다 사멸되기 때문에 80도 정도로 가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까지 채우고 80도씨로 가온한다. 이 부분이 객관식에서 나왔었는데요. 뭐 70%, 50% 뭐 이런 식으로 물을 반 정도 채워서 하는 걸로. 근데 물을 이걸 100%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가 이 교반 탱크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 넘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80%까지 거의 뭐 가득 채웠다고 보시면 되죠. 80%까지 채우는 게 가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0도까지 가온한다. 같은 온도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릴 때 자연 건조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서 보관을 하고, 에탄올은 무조건 70% 에탄올을 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주의해서 보시고요.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지선다 시험 문제 나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설거지를 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이 그 설비 기구 중에서 충전기 같은 경우에 다양한 부분에 호스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뻘크통에서 이렇게 땡겨 올 때도 굵은 큰 호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충진하는 그 부분에 연결하는 것도 작은 호스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호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호스들도 설거지할 때 보면 다 분리를 해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이 건조를 시켜서 그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조기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건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 안에까지 이거 닦기가 굉장히 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자연 건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소독할 때 뚜껑은 70% 에탄올을 적신 스펀지로 닦아 소독한 후 자연 건조하여 설비에 물이나 소독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에탄올 소독을 했을 때는 에탄올은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연 건조라는 말이 나왔고요. 다른 것들은 자연 건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제조 작업장에 사용할 수 있는 세척제는 앞에 부분에 우리가 상권에서 2단원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제가 여기에 한 번 더 적어봤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일반 제조장에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유지관리. 자, 유지 관리는 예방적 활동, 유지 보수, 정기 검교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방적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계가 뭐 화장품 만들다가 미리 고장 이렇게 뭐 돌리다가 고장이 나버리면 그걸 다 버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활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나머지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오지선다로 나올 때 그 점수를 주기 위한 그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비를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빙의 돼 가지고 이거 보셔야 되죠. 그죠? 우리가 이 3단원을 공부할 때는요, 무작정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형태로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읽을 때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못 알아듣더라도 제 인강을 들으면서 가볍게 보시고요. 3단원은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한 3번 정도 읽어보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자, 부록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자세히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CGMP의 제10조의 유지관리 설비별 관리 방안이라고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뭐 좀 이제 줄여가지고 적어놨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부록을 별도로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록을 반드시 필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조 설비 세척 후 판정하는 방법. 설거지 똑바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종류를 보시면 유관 판정, 그 다음에 천으로 닦아내기 판정, 그 다음에 린스 정량법,
면봉시험법, 콘택트 플레이트법이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특징에 대해서 다 외우셔야지만 돼요. 자, 밑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육안 판정,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 뭐 깨끗하게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예,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이렇게 볼 수, 눈으로 보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안 판정. 그 다음에 닦아내기 판정. 아까 닦아내기 판정은 흰 천이나 검은 천, 예, 먼지가 나지 않는 천으로, 굳이 세척을 다 해놨는데 먼지 나는 걸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진포로, 예, 그렇게 닦아서 한다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린스 정량법. 린스 정량법이라고 하면 물로 헹궈내 가지고, 예, 그 물을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린스 정량법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방법이지만 수치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나 잔존하는 불용물,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죠. 예, 잔존하는 불용물을 정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좀 떨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린스에게 최적 정량을 위하여 HPLC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죠. 보통 이거는 뭐 단백질 같은 뭐 이런 이렇게 분자가 좀 큰, 예, 그러한 것들을 뭐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잔존물의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서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한 간편 정량법을 실시한다. 뭐 말로 들어서는 하나도 안 간편하지만,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리판 같은 그런 판에다가 뭐 그 알루미나나 뭐 실리카겔 뭐 이런 것들을요 얇게 이렇게 막처럼 이렇게 싹싹 펴 발라 가지고 측정하는 그 방법인데요. 검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일반적으로는 뭐 유기물, 무기물 이런 것들을 분리하거나, 예, 검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린스액 중에 총 유기탄소를 TOC 측정기로 측정한다. 뭐 TOC 자체가 물에 녹아 있는 그 유기물의 뭐 탄소의 총량이죠. 예, 그래서 얼만큼 세균이, 예, 많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측정을 하는 거죠. 자, UV를 흡수하는 물질이 있는지, UV를 흡수한다는 자체가 그 활성 물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린스 정량법에 해당이 됩니다. 린스 정량법이 사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출제하는 위원이다 이러면은 다른 거는 뭐 되게 쉽잖아요, 그죠? 예, 린스 정량법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또는 우리가 판정하기 위해서 뭐 설거지 잘했는지 모르는지 뭐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이 설명은 어떤 방법을 설명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표면균 측정법 중 면봉시험법 또는 콘택트 플레이트법을 실시한다. 자, 첫 번째 면봉시험법, 두 번째 콘택트 플레이트법. 자, 이거는 들어온 부위에 면봉으로 들어온 부분을 살짝 발라가지고 그걸 액체에 담궈가지고 그 희석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미생물을 배양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면봉 시험법에 해당이 되고요. 콘택트 플레이트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페트리디시에다가, 예, 페트리디시에 베이지가 깔려 있죠, 그죠? 근데 이 베이지를 눌러가지고 이 표면하고 맞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하고 접촉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배지를 봉해가지고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표면에 균을 측정하는 방법은, 예, 면봉으로 문질러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콘택트 플레이트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있는 린스법하고 린스 정량법하고 명봉시험법하고 그 다음에 콘택트 플레이트법은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밑에 설명이 맞나 안 맞나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밑에 설명이 나오고 어떤 시험법인가, 예, 찾는 간단한 방법 이런 형태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뒤에 표에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거 한번 보신 뒤에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할 때에 요 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어떤 방법이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잘 되겠죠. 자, 낙하균 측정 방법. 낙하균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작업하는 작업실에 둥둥 공기 중에 떠댕기는 그러한 균들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들은 둥둥 떠댕기다가 이제 밑으로 먼지하고 같이 탁탁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지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 놔뒀다가 이 공기 중에 얼만큼 들어온 것들이 많은지 측정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낙하균 측정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균, 진균용 배지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공기에는 뭐 세균도 있고 진균, 곰팡이도 또 댕기고 하니까.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뭐 그냥 쭉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이 배지를 놓을 때 보면 각 구석에다가 하나씩 놓고 그 다음에 중앙에다 하나 놨죠. 1, 2, 3, 4, 5 이게 뭐냐면 배지를 놔두는 위치예요. 그래서 각 구석에 놔두고 중간에 한 개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지를 놔두고 노출 시간이 1시간 이상 놔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 중에 있는 균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양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낙하균을 우리가 배양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30에서 35도에서 48시간. 진균은 20에서 25도 5일간. 이거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이 제조소에 있는 배양균을 배양할 때나 또는 뭐 화장품에 있는 균들을 배양할 때나 다 똑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죠. 온도와 시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식으로도 출제가 됐었고요.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대부분 시험 나올 때 보면 우리가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위생관리라고 해서 뭐 억지로 끼워 맞춰놨습니다. 뭐 특별히 외울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대부분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그냥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말로만 그냥 적혀 있는 것 뿐입니다. 뭐 이 부분에 중요하게 뭐 그렇게 나올 부분은 없고요. CJMP하고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와 있는 위생점검표는 여러분들이 실전에 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미리 표를 만들어 둔 겁니다.